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특위위원장으로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 김진표 의원과 반대하는 친문진영의 진성준 의원이 PT 대결까지 벌인다고 합니다. 두 달 가까이 끌어온 논쟁이 합의점을 찾을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표 의원하고 진성준 의원이 PT를 벌인다 상당히 주목되는데 오늘 정책의총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좀 있습니까? 지금 결국에는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종부세 부분에 대한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게 아마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의당 쪽에서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이것은 부자 감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이제 입장을 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선공을 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로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 쪽에서 원체 이제 송영길 대표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2% 정도의 그 부분들은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논의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부분은 부동산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범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1가구 1주택자.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6월 1일부터 공교롭게도 지금 올 연말에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는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세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오른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대상자를 미리 정하고 사실은 세율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뒤바뀐 감도 있습니다. 이미 부과해야 될 세율 부분은 각 구간별로 해서 정해진 상태에서 그 적용 대상을 지금 상위 2%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식으로 기존의 것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나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다주택자들한테는 그렇죠? 아무 영향이 없는 내용들이 되는 거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6억을 기준으로 한다는 부분은 6억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것을 현재 9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이게 사실 13년이나 된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9억 그렇죠. 이상. 그 부분들 그리고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2%를 가지고도 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 출발할 때는 그 당시에 있어서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는 어쩌면 9억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약 전체 대상자가 16%에 해당한다는 우리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 기준 자체가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이마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13년 전에 기준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여튼 현실에 맞지 않지만 반대 세력들, 이른바 민주당에는 지금 민주주의 4.0이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 소속 의원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던데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부동산 시장 내 전문가분들이나 또 이 부분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보궐선거 등을 통해서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던 민주당이 결국에는 지지 기반이라든지 이념에 묶여서 가장 민생과 관련된 정책의 1순위라고 하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정책 관련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여기에 갇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논의 자체도 크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실질적으로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마저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금 2개월 이상 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시장 내에서 반응은 지쳤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은 6월 1일 이후에
종부세와 양도세가 중과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월 둘째 주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 같은 경우는 1년 반 만에 상승률을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급 대책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네. 왜 집값은 이렇게 계속 더 뛰는지. 그렇죠. 그 부분은 결국은 공급 대책, 이사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 대책의 내용 자체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좀 설득력 있게 와닿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공공주도형이라든지 공공의 직접 시행을 담은 즉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부분인데 불행히도 그 LH 사태 등으로 인해서 그 주도를 하고 있는 공공에 대한 불신감이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좀 많은 그 좌절감을 좀 안겨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지금 공시지가 9억에서 당초는 이제 공시지가 12억으로 올리려다가 네네.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제 2%로 하면 네. 일단 대상자는 좀 그래도 많이 좀 줄게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나 줄까요? 2%로 하면? 지금 저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네. 아직 사실은 확정되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16% 정도가 이제 9%를 유지할 때 해당되는데 그걸 갖다 2%로 한다면은 아마 상당수가 줄 것으로 절반 이상이 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있게 되는 게요. 2%로 만일 적용했을 때 이게 조세 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조세 법률주의에 그렇죠. 위반이다. 세금 부과는 예. 사실은 법률을 통해서 엄격하게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2%라는 것은 시세의 변동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2%를 적용했을 경우에 약 한 11억 정도 공시가격 11억 내지는 11억 정도. 좀 네. 정도 그래서 시세로 한 13억이나 그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만일에 적용을 할 경우에도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은 9억을 넘는 대상자에서 11억 사이에서 사실은 해당자가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적용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굉장히 그 상황 자체가 명쾌하게 정되지 못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2%로 만약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고 네. 과세 대상자가 과세 시점까지 확정이 안 되는 불규칙한 상황이 생길 네, 수도 있고 맞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네네. 그런데도 결정이 되더라도 또 시장에 큰 어떤 영향도 못 미칠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그 영향이 별로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드린 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세제를 완화하든 강화하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처분을 하기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와 관련해서 지금 벽 자체가 더 높아졌고 서울 같은 투기과열지구 된 경우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그 3주택자나 2주택자가 중과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 그 세율 자체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일에 팔았을 때 지금 거래에 대한 비용도 적지 않고 또 보유한다고 해도 비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처분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만일에 처분하고 나서는 이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은 새로운 주택을 사실 자기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지금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마침 양도세를 말씀하셨으니까 양도세 외에도 비과세 기준을 좀 올리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있지 않습니까? 거주 기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 이거를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에 확 줄이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이게 정말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 떠밀어서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기성이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사람마저도 결국은 상당히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 혜택을 많이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5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는 보유 기간과 그다음에 거주 기간 두 가지를 가지고 최대 80%까지의 장기 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유 기간에 해당되는 것을 연간 2%씩 사실은 공제를 해주는 부분을 1%에서 3%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이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래나 저래나 사실 1주택자는 주택 처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나마 실수요자로서 올해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의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래나 저래 처분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세입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게 등록 임대사업자 폐지입니다. 네네. 이 등록 임대사업자 때문에 오히려 좀 싼 값의 전세를 들고 있었던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아요. 뭐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을 좀 도와준다는데 생계형이 뭔지 구분할 수 있는지 이 제도는 어떻게? 그렇죠.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정부가 사실은 임대사업에 있어서 많이 이제 좀 투명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전세나 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부의 가장 오락가락하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 부분을 현재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지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비아파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빌라라든지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쪽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적용되는 식으로 혜택을 갖다 줄이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금 그 경우에서는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최초 등록 가격에 의해서 항상 우리가 이제 연간 5% 이내의 그 상승률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 세입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부분은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 가격은 최근에 전세가 상승에 사실 힘입어서 굉장히 전세 가격이 높은 상태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들은 최초 등록 가격에서 사실 뭐 기껏 5%에서 많아야 20% 정도에 올라간 그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세 시장에서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해당되는 매물은 전세 물건은 사실은 굉장히 주변에 비해서 30~40% 더 저렴한 어떤 경우에는 뭐 거의 40% 이상까지 저렴한 그런 주택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혜택이 줄게 되고 임대사업자 제도가 완전히 이제 비아파트 경우에도 폐지가 된다면은 혜택이 줄어서 없어진다면은 실제 그쪽에서 지금 좀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도 사실 새로운 주택을 임대주택을 혹은 뭐 전세 월세 주택을 구하면서 가격이나 또는 현재 상태에서는 전월세 매물 자체도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임대시장이든 주택시장이든 안정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던 것들이 오히려 세입자들, 가장 우리 주거 계층에서 열악한 세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들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세제 부분이 강해져서 조세 부담이 커지게 되면은 임대인들 혹은 집주인들은 불가피하게 세입자들에게 그 부분을 전가시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세입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말씀이신데, 자 송영길 대표가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공급을 확 늘리겠다, 뭐 공급 폭탄 요즘 얘기 많이 하는데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폭탄 정도? 지금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2사 대책과 또 3기 신도시 그리고 누구나 집이라는 새로운 어떤 유형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지분 확정형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많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공급을 하겠다는 말과 달리 자칫하면은 송 대표가 허언을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사업자가 상당히 부담을 안아야 되는 그런 약점도 있는 가운데 이 부분들이 과연 주택시장에 사실은 계획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물량으로서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실 세입자들에게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각각에 있어서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 대책 잘 들었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